인도,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 지금 묶어주는 매개가요. 에너지가 꼽히고 있어요. 그동안 미국이랑 인도 관계가 좋았는데 균열이 이제 시작된 바로 그 지점도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면서 그럼요. 균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여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모디 총리는 외교장관 대참시켰어요. 전략적이죠. 이게 이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 자체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좀 저항하는 그런 저항 전선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되게 급조된 거라고 해요. 다음 들어가 볼까요? 네. 줄타기 외교 택한 인도 14억 시장 어디를 향할까? 예, 이번에는 눈을 좀 넓혀서요. 국제 정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8월 말에 인도랑 중국이 화해 무드로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 짧게 나왔는데 인도에 대한 관심, 전 세계의 관심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워싱턴과 뉴델리 관계는 되게 굳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균열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인도 모디 총리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사진 한 장 보실게요. 되게 흥미로운 사진이에요. 다들 웃고 있는 저 유명한 푸틴, 네. 모디 또 오른쪽 시진핑 주석까지 있네요. 네, 그 가운데 모디 예, 총리가 잡혀 그럼요.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게 9월 1일에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공개 석상에서 지금 세 정상이 모여서 담소 나누는 장면이에요. 자, 이때 그 상하이 협력기구 이후에 바로 중국 전승절 행사 열렸었어요. 세계 언론 주목 많이 했는데 그때도 북중러 연대를 좀 연출해서 특히 과시했었죠. 근데 북중러 3국이 모인 것 못지않게 놀라운 장면이 지금 이 보시는 중국, 러시아, 인도의 밀착입니다. 그래요. 자,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장면이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을 견딜 수 있는 거대한 경제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사실은 중국하고 인도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분쟁이 늘 일어났던 지역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도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인도에 갔더니 네. 점점 더 가까이 이게 그 전체 컨퍼런스의 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좀 어차피 우리와 그렇고 또 미국이 워낙에 중국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예. 우리 인도는 더 가까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아시아로. 함께 하겠다. 디퍼 인디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2년 전에요. 예, 2년 전에 2023년 봄이었습니다. 예. 근데 세상은 참 알 수가 없다는 게 그 사이에 또 저렇게 중국과 인도가 가까워지는 네. 이 지정학적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맞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인도는 지금 세계 인구 1위에다가 경제 성장률도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저 중국도 뭐 5%가 안 되니 막 이러고 있는데 올해 지금 인도는 7.4, 7.8%를 1사분기, 2사분기 각각 네. 찍었어요. 지금 전 부럽습니다. 세계 공장입니다. 드디어 인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인구도 많고 경제 성장 높고 또 따라서 기후 문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고 전 세계의 관심이 인도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아요. 또 거대한 소비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으니요. 거대 시장이죠. 네. 자, 인도, 러시아, 중국 이 세 국가 지금 얘기를 우리 기후로운 경제 생활에서 다루는 이유. 자, 이 세 나라 지금 묶어주는 매개가요. 에너지가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다루는 건데요. 자, 그동안 미국이랑 인도 관계가 좋았는데 균열이 이제 시작된 바로 그 지점도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면서 그럼요. 균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원래 인도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별로 안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뒤에 인도 원유사들이 러시아 원유를 아주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5년에 인도 원유 수입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갔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있었나 봐요. 트루스 소셜에 이런 표현을 올렸어요. 러시아 전쟁 기계에 의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인도가 이득을 봤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적극적으로 인도가 지금 러시아 원유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성 관세 맞습니다. 부과했죠. 이게 되게 높아요. 기본 관세 25%에 제재성 관세 25%. 그러니까 총
50% 상호 관세를 지난달 27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뭐 아시안의 최고치죠. 예. 자, 인도가 이제 불만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나선 겁니다. 예, 중국하고 원래 2020년에 무력 충돌 되게 크게 있었죠. 국경 분쟁이 그럼요. 크게 있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5년 만에 국경 무역 당연히 재개했고요. 여객기 운행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아까 그 사진 9월에 참석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연출한 이 새 정상의 모습이란 겁니다. 예. 이렇게 높은 관세율 인도에 부과되고 나서 인도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인도 재무부의 수석 경제 고문이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인도 GDP가 최대 0.6% 감소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고율의 관세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 당연히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인도의 뭐 의류나 보석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좀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정부도 내수에 대한 조치를 좀 철저히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세도 인하하고요. 인플레이션도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막 7% 이상의 성장률, 높은 성장률 얘기하셨는데 약간 타격을 받아도 6% 중반 정도까지는 성장률을 그래요. 방어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그 더 흥미로운 점이 주식시장 방어가 되게 잘 됐다고 해요. 인도 주식시장 특징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그 한국 증시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인도는 16%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 증시에는 그 튼튼한 충성스러운 개미 투자자가 한 1억 명이 넘게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 대외의 그런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 같아요. 관세 부과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인도 증시에서 돈을 좀 빼기는 했는데 인도 중산층이 또 워낙에 탄탄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 성장과 함께 이제 금융 부문이 되게 발전을 하면서 증시의 경우에는 8월 말에 관세 부과된 다음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좀 투자 매력은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인도의 최대의 수출 시장인데 그 노동 집약적 그 소규모 제조업 산업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뭐 좀 인도로서는 나름 대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사들이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에다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게 원유 시장에서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도 원유 구매자들이 이제 조금 무서우니까 러시아산 대신에 중동산 원유를 이제 수입선을 다변하게 해야 되겠다. 주문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빈틈을 중국이 좀 파고들고 있다고 해요. 러시안 원유들이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인도 고객들도 계속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가뜩이나 염가에 판매하던 유가를 더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성 관세 이제 부과한 다음에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더 늘면서 오히려 원유 공급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유가가 떨어지는 가격이 거죠. 떨어지니까 더 많이 사는 그래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세 부과가 오히려 석유 암 시장을 정교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는 젊었을 때부터 미국 경제를 강하게 그래서 관세를 매겨야 돼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주장하고 대통령이 돼서 그걸 실현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세 전쟁발 파급력이라는 게 정말 모든 분야에 모든 나라에 다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뭐 원유도 그렇지 주가에도 그렇지 그죠? 또 수입도 그럼 어느 나라에서 해야지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인도와 미국이 좀 가까운 것 같더니 이렇게 관세를 세게 매기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중국하고 가까워져야 되나 막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 많은 변화들이 지금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에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거기도 합종 연행이 심지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지금 파악하기가 빠르게 이걸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도 전략이 되게 흥미로워요. 그렇다고 인도가 뭐 중국이랑 완전히 붙어가지고 중국이 막 대미 비판 메시지 내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동조를 하고 있는 건 또 아니겠죠. 아니에요. 인도가 원래도 좀 비동맹 외교 노선을 취해왔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트럼프랑 모디 친하게 지내면서 인도가 그 비동맹 외교 포기했나 이런 분석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다시 비동맹 외교로 회귀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일단 모디 총리가 보면은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자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참석한 다음에
그 중국 전승절 열병식은 직접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그 메시지를 또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현지 시간으로 지금 이번 주 월요일에 좀 긴급으로 브릭스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여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모디 총리는 외교장관 대참시켰어요. 전략적이죠. 이게 이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 자체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좀 저항하는 그런 저항 전선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되게 급조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되게 전략적인 행동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브릭스 회의에서 이제 인도 외교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역 장벽 높이고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역 조치랑 비무역 문제를 연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목소리 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인도의 가장 큰 적자는 브릭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화살을 겨눈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에서 무역 적자를 좀 많이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중국에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중 양국에다가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외교의 사실은 폭이 넓다는 게 좀 부럽더라고요. 안보 관점에서는 인도는 또 미국하고 가깝잖아요. 또 이 쿼아드라는 이런 사자 협의체도 있고 결국은 생각해 보면 이 아시아에서 이 거대 두 강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 둘이 정말 이 밀월 관계가 또 오래 갈 수 있는 건 이런 건 사실은 역사적으로 봐도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간에 이제 파키스탄하고도 관계도 있고 해서 뭐 영토 분쟁도 있고 사실은 중국이랑 인도는 제조업 경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랑 인도가 원팀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도에 중국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가 확실히 있다고 해요. 그게 에너지 전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가 지금 보니까 되게 늦더라고요. 세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늦어요. 207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인도는 저 석탄 화력 발전소가 3분의 2인 전체 전력 공급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탄소 배출 되게 많은 나라고, 근데 이게 인구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구가 다 쓸 수 있는 저렴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늘려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해법으로 중국이죠. 중국이 태양광 풍력 세계 잘하고 있으니까.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블룸버그가 지금 인도와 중국이 조용히 파트너십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민간 부문에서 보니까 인도의 다국적 기업 그룹 아다니 회장이 얼마 전에 중국 CATL 임원진을 만나러 중국을 방문한 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BYD랑 배터리 제조 협력 가능성 예비 협상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 우리의 그 뭐 당위성 하나의 목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탄소 중립을 통해서 많은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거를 하나의 시장으로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환경 이슈이자 시장 이슈죠. 경제 이슈죠. 그러니까 그 파트너로 인도가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그 산업적 전망이 중국 기술 접근성에 달려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전기 장비, 희토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조금 예민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경제적인 의존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는 거죠. 인도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기차 배터리, 뭐 청정 전력 저장 장치 이런 에너지 전환하려면 중국의 기술을 인도가 앞으로 더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인도가 되게 잠재력 있는 소비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인구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BYD가 인도 시장의 최대 40%를 점유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차도 인도 판매 법인 설립하고 이제 유럽 시장의 대안으로 인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요. 작년에 그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법인 같은 경우에 최대 투자처가 인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도 시장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과 인도의 밀착, 뭐 거리를 뒀다가 좁혔다 하는 이런 국제 정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인도라는 나라가 성장률도 높지만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많은 나라여서 세계 3위 배출량인데다가
탄소 배출 증가율은 세계 1위입니다. 인도가요. 예, 인도가요. 그 정도로 예. 2023년도에 7% 탄소 배출을 양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란 나라는 네.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시장의 관점, 뭐 환경, 기후의 관점, 탄소의 관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요. 제가 그때 재작년에 갔을 때 모디 총리가 그 학교에서 이런 영상 축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축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도는 저는 굉장히 그게 재밌게 들었는데 2047년이 2045년, 2050년도 아니고 2047년이 되면 예. 인도는 개도국을 탈피하겠다. 왜 47년이에요? 글쎄 그게 좀 저도 왜 47년을 콕 네. 찍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인도도 이제 앞으로 잘 살고 싶다. 근데 잘 산다는 건 앞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잘 산다. 이게 이제 같이 가기 힘든 세상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녹색 산업을 그렇죠. 발판으로 성장하겠다. 결국은 이제 성장을 유지하지만 예. 지금처럼 이렇게 석탄 화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줄여 나가겠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자 탄소 배출에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인도를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